네, 안녕하세요. 렌처 도입기 발표 일부를 맡게 된 오병렬이라고 합니다. 렌처 도입기 발표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제가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이제 김상현 님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왜 렌처를 도입을 했던가, 왜 렌처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렌처를 도입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들과 기대 효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렌처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고,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제공하면은 가장 손쉽게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가 이용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한번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하기 시작하면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 계속 이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락인 현상을 갖다가 회피하기 어려워가지고 다른 어떤 클라우드로 넘어가거나 다른 인프라 넘어가기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의 여러 리전을 통해 가지고 해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하고 필요할 때 인프라를 갖다가 마음대로 스케일 아웃했다가 필요 없을 때 다시 스케일 인했다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면 기존 인프라를 제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운영 비용은 많이 낮출 수 있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벤더 락인 형상도 또 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직접 구축했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에도 옮길 수 있게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부딪히는 문제들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라든가 어떤 유지보수 부분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또 해외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데는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형태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 바닐라 쿠버네티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오픈소스 형태 그대로 이제 배포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및 운영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개발자라든가 데브옵스 운영자를 통해 가지고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 성격에 맞춰 가지고 특화되는 구성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떤 회사 차원에서 떤 전사적인 모니터링 방향성이라든가 보안 방향성이라다 이런 것들을 통일되게 구성해서 관리하기가 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개발자가 이제 구축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장애가 생겼을 때 복구라든가 백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서비스에 특화돼서 구성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픈시프트라든가 여러 가지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술 지원을 외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구축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또 별도 라이선스 비용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런 라이선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함으로 통해 가지고 생산 향상으로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 중간 지점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렌처를 찾게 됐습니다. 렌처를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렌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갖다가 배포하고 관리하고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앱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쿠버네티스 관리 플랫폼인데요. 렌처 같은 경우에는 오픈프레미스 구축된 VMware라든가 오픈스택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AWS 그 다음에 애저, GCP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유명한 여러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다 지원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통합 그 멀티 클러스터를 갖다가 하나의 대시보드를 해서 이제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앱 카탈로그라든가 내부적으로 이제
전용 개념인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뭐 기본적인 기능들은 웹 UI 통해 가지고 모두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조금 더 매력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먼저 오픈소스입니다. 렌처는 오픈소스이고요. 뭐 도커라든가 뭐 오픈시프트처럼 뭐 상용으로 쓰려고 하면은 어떤 제약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소스 코드를 기여하거나 아니면 뭐 번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런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처럼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파스 기반 쿠버네티스 뭐 AKS라든가 EKS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아스 기반 예를 들어서 EC2에 쿠버네티스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지원하고요. 온프레미스의 베어메탈이라든가 VM이라든가 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렌처를 통해서 구성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구성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 모두 다 임포트해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벤더 락인 회피가 가능하다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되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몇 년 지나면은 사그라들어가지고 더 이상 유지보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렌츠도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안 되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요. 렌처 통해서 배포된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한다 하더라도 렌처로부터 독립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아시면은 UI가 굉장히 가볍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렌처 통해서는 역할별 관리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운영 모델처럼 SE는 인프라 관리하고 그다음에 개발자는 개발을 하거나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역할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그 SE 그러니까 운영자와 관리자 쿠버네티스 및 렌처 관리자 운영자는 컨테이너 인프라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는 그 주어진 인프라 내에서 주어진 자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원을 쓰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운영 모델을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클러스터 내에서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갖다 관리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근데 그 렌처 통해서는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 중간 단계의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원되는 인프라는 거의 대부분의 그 메이저한 그런 인프라들은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렌처 클러스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처를 통해서 제공된 렌처 런치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스터 백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백업 복구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서 로테이트리션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을 갖다 모두 다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EKS, AKS처럼 호스티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든가 별도로 구축된 클러스터를 임포트한 경우에는 좀 기능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제공되긴 하지만은 고급 기능들이 이제 빠질 뿐이지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그넘도 한번 고려해 봤었지만 오픈스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구동용 OS 이미지에 좀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페도라 아토믹을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 코어 OS를 지원했다가 요즘에 또 페도라 둘 다 없어지고 페도라 코어 OS로 이제 바뀌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렌처 같은 경우에는 범용 우분투 이미지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돼가지고 OS 크게 영향받지 않는데 매그넘 같은 경우 OS에 많이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당연히 지원하는데 오픈스택에서만 지원되게 되고 이런 좀 단점들이 또 제한적인 환경에서 운영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렌처랑 이제 매그넘하고 몇 가지 비교를 해봤지만 둘 다 오픈 소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였지만은 나중에 그 프로덕션을 고려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지원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 사용자들에게 어떤 그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매그넘보다는 렌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낫기 때문에 매그넘을 선택하게 되었고, 예, 그것들에 대해서 예, 저희가 또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1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김상현님이 2부에서 렌처 도입하며 겪었던 기술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은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도입 시 이슈, 도입 후 기대 효과는 앞으로 할 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입 시 이슈들은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 도입 시에 필요한 항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렌초를 도입 후 기대 효과는 저희가 렌초를 도입하고 효과를 봤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저희가 도입한 이후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요청이 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2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상 청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KPIS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 엔터프라이즈 그래드 피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분 대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렌초 도입 시 이슈들입니다. 첫 번째로 성능 테스트는 왜 필요한가? 다양한 클러스터를 구성 후에 각 클러스터마다 제공할 수 있는 SOS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SOS 정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능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SOS를 정의하고 각 서비스 시나리오에 맞게 시스템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디자인을 이용해서 하이 어빌리티나 스케일러빌리티, 스테이빌리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펄브 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능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펄브 테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GitHub에 가보시면 스타나 포크를 보면 각 500개, 300개의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툴에 비해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인기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툴은 한 가지 컴포넌트가 아닌 2가지 이상의 컴포넌트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코어 DNS나 클러스터 로드 테스트, 네트워크 밴드위드 등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를 보시면 고랭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고랭 개발자나 고랭 개발할 이력이 있으시면 해당 툴을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작동하는 로직을 잘 알 수가 있어서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퍼포먼스 테스트한 컴포넌트는 DNS입니다. DNS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리스폰스 타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DNS에 성능 이슈가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의 리퀘스트 레이턴시에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고려한 점은 이 테스트 진행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제가 정의했는데요. 리소스 제한이 없는 경우에 최대 QPS, 리소스 제한을 하는 경우에 성능 측정, SV를 정의했는가를 정의하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섹션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 2번째 항목인 리소스 제한을 하는 경우의 성능 측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성능 측정 이후에 리소스 사용량입니다. 지금 CPU, 메모리, 네트워크 3가지 항목을 가지고 제가 측정을 했고요. 정리하면 VCPU 3개를 사용했고 메모리를 10MB, 네트워크 IO가 오메가 BPS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해당 DNS는 VCPU 3개로 제한했는데요. 해당 이 내용을 보시면 3개를 다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코어 DNS 오토스케일러를 이용해가지고 그 컨피그레이션 작성할 때 저희가 CPU 유틸리제이션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DNS 측정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컬럼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QPS, min latency, max latency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10분 동안 총 쿼리는 3,200만 개가 발생을 하였고 최소 응답 시간은 0.1ms, 최대 응답 시간은 4s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도출된 결론을 보시면 2만 이상의 QPS가 넘어서면 S를 달성할 수가 없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면 되는지 보면은 코어 DNS 오토스케일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코어 DNS 오토스케일러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특정했던 리소스 컨섬션을 보시면 CPU 지표가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지표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API 서버입니다. 제가 이 LPL 서버를 선택한 이유는 이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마스터 노드와 워크 노드가 있는데 마스터 노드를 보시면 컨트롤러 매니저나 스케줄러, 코어 DNS 등 모두 LPL 서버와 통신을 합니다. 워커 노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큐브 프락시, 큐브 레또, 큐브 LPL 서버에 통신을 합니다. 지금 이 다이어그램이 나타낸 내용을 보면은 모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LPL 서버랑 통신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의 입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LPL 서버의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테스트 환경 및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컨트롤 플레인과 워크 플레인을 구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LPS 서버 성능 테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테이블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은 컨트롤 플레인과 워크 플레인은 각각 3개, 5개로 진행을 했고요. 환경의 제한사항을 보시면 넥트워크에 750Mbps, 디스크 IPS가 500개로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테스트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테스트는 펄프 테스트의 클래스 노드 2라는 툴을 이용해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측정 방법은 SS2 발리데이션입니다. 이 측정 방법을 좀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세션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스킵을 하고 대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네임스페이스 1개, 서비스 어카운트 80개, 서비스 어카운트당 토큰은 25개, QPS는 워커당 6개, 쿠버네티스 워크로드 등 5개로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SLO입니다. 해당 이 테스트는 제가 쿠버네티스의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참조해가지고 제가 SLO를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설명하면 저 오피셜 두 번째 항목을 저는 이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로드스트리밍 리드 only라는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SI를 선정을 했고, 이 SI는 뭐 디폴트 쿠버네티스 인스톨레이션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있는 특징 중에 다르게 얘기하면 디멘전의 리소스나 스코프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99%가 스코비 리소스이고 딜레이가 1초 이하인, 그리고 스코비 네임스페이스는 5초 이하, 스코비 클러스팅 경우에는 3초 이하로 SO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번 테스트에는 리소스가 1초 이하인, 90%가 리소스 1초 이하인 이 SO를 가지고 제가 성능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FS 서버 리퀘스트 레이트를 그래프로 나타내고요. 이거는 이제 렌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대 TPS는 4K입니다. 그 위에 익명적으로 보시면 이 위로 넘어가면 해당 FS 서버에 다운이 발생을 하고 제 고랭에 CPU 프로파일링을 돌려서 봤더니 특정 함수가 해당 CPU 사이클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섹션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이제 라우드 로빙으로 세개 로드가 고르게 워크로드를 분담을 하였습니다. 옆에 테이블은 데이터 테이블인데요. 실질적으로 워킹하는 300초부터 4,000개의 TPS를 받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 두 번째인 APS 리퀘스트 레이턴시입니다. 그래프만 보면 저 성능 측정한 그래프와 맞지 않게 굉장히 좀 낮은 레이턴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 인스턴스 디멘전으로 모든 다른 지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 지표가 다 지금 낮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대시보드 렌츠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입니다. 성능 측정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2개의 그래프를 추가를 하고 SO를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래프가 전체 쿼리 수입니다. 이 해당 성능 측정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노드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정리하면 슬라이딩 윈도우즈 5분 동안 발생한 쿼리 수의 피크는 200만 개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지표는 특정된 포뮬러를 보시면 썸과 인크리스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고요. 지표는 APS 서버 리퀘스트 듀레이션 세컨드 카운트를 이용했고 필터를 보시면 벌브가 watch 리스트, flash, connect 즉 성능 측정에 필요하지 않는 벌브는 제외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 슬라이드를 정리하면은 슬라이딩 윈도우 5분 기준 발생한 쿼리 수의 피크는 2밀리언 200만 개가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 네 번째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성능 측정과 마찬가지로 로드가 올라가면은 그래프가 올라가고 로드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슬로우 쿼리 카운트 그래프이고요. 슬로우 쿼리의 내용을 보시면은 리소스는 서비스 어카운트, 스코브 네임스페이스, 벌브는 게이트로 확인이 가능하고 전체는 14만 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슬로우 쿼리 측정 포뮬을 보시면 썸과 레이션 함수를 이용했고요. 그 지표는 FS 리퀘스트 듀레이션 세컨즈 버킷을 이용했고 마찬가지로 필터는 watch 리스트, flash, connect 그 벌브를 제외하고 슬로우 쿼리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레스트는 이꼴을
1초 이하는 다 제외시켜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4까지 보고 저희가 도출된 결론은 뭐냐면 일단 전체 요청수가 200만 밀리언, 2밀리언이었고 14만 K가 수록원에 발생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퍼센티를 포함한 0.76, 즉 7%의 리퀘스트가 1초 이상의 지원이 발생이 되었고 저희가 맨 처음에 정의한 SA로 99%의 요청은 1초 이하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TPS는 4,000개가 아닌 3,000개, 2,000개로 낮춰서 저희가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능 측정하는 거에 A부터 Z까지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성능 측정할 때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렌즈를 이용해서 코베이스 형성하고 성능 측정했을 때 시간을 좀 절약하시라고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파나 API 서버 레이턴시입니다. 제가 성능 측정을 하려고 렌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확인했더니 해당 그 노 데이터가 발생을 했습니다. 리퀴스 레이턴시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고 이 지표가 확인되지 않으면 성능 측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어떤 매트릭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FSO 리퀘스트 레이턴시라는 걸 사용했고 제 GitHub의 쿠버네티스 GitHub에 가서 확인했더니 해당 내용은 턴드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 GitHub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봤더니 1.17 이상 버전부터는 다른 매트릭, 그 지표가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1.15 버전에서는 FSO 리퀘스트 레이턴시가 명확하게 있었지만 1.17 이상부터는 해당 그 매트릭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1.17 이상부터는 FS 서버 리퀘스트 듀레이션 세컨즈가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 해당 이 듀레이션 세컨즈는 1.14 버전부터 있었고요. 공용으로 사용되다가 1.17부터는 리퀘스트 레이턴시가 그 디프리케이 되었고 해당 듀레이션 세컨즈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지표, 매트릭을 이용하며 당연히 포뮬러는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어버레이지를 이용해서 제가 진행을 했었지만 신규 지표에서는 브레이크 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FS 리퀘스트 세컨드 썸과 카운트 두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웨이트, 즉 초당 리퀘스트 숫자를 수정하고 필터는 벌브는 왓츠, 왓츠리스트, 프락시 커렉션을 제외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지표가 나오면 복잡하기 때문에 썸으로 해당 디멘전을 다이렉트 진행했고요. 그 표시하는 그 디멘전은 인스턴스만 작성해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면은 또 트러블슈트 간에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전략을 좀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라고 좀 이 부분의 내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CSI입니다. 이 해당 렌처에서 CSI 통합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좀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CSI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스토리 솔루션 100%씩 필요합니다. 스토리지 솔루션은 MySQL, 카산드라, 몽고DB, 엘라스티치 등이 있고요. CNCF에서 이 CSI를 제시를 하였고 스토리지 밴더에서 이 CSI 구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해당 how-to는 기술하지 않았고요. how-to는 어차피 GitHub 문서에 잘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아키텍처라든지 작동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운영하시면 트러블슈팅이나 해당 시스템 디자인하실 때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좀 효율성 높은 시스템 디자인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작동 방식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에는 컨트롤 플러그인이 있고 데이터 플레인은 노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뭐 딱히 모든 CSI가 컨트롤 플레인에 컨트롤 플러그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플레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안에 플로우를 보시면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GRP 통신으로 컨트롤 플러그인으로 통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플레인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GRP 통신으로 노드 플러그인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네, 볼륨 라이프 사이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볼륨 라이프 사이클은 크리에이트 볼륨부터 딜리트 볼륨까지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명확히 알아야 나중에 이벤트만 보고 어디 쪽에 이슈가 생겼는지, 해당 볼륨이 어떻게 됐는지, 마우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크리에이트 볼륨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밴드 스토리 쪽에서 해당 볼륨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퍼블리시 볼륨이 발생을 하면은 해당 생성된 볼륨은 노드에 어태치가 되고 해당 상태는 노드 레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노드 퍼블리시 볼륨이 발생을 하면 그 어태치된 볼륨을 해당 컨테이너로 마운트가 되고 상태는 퍼블리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거할 때도 동일하게 순서로 반대로 돌아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 그다음 오픈 스택 컨트롤 노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각각 마스터 노드에는 그다음 컨트롤 플러그인 파드, 워커 노드에는 노드 플러그인 파드가 지금 떠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그인 노드 파드에는 프로비저너, 어택처, 스냅샷, 리사이저라는 컨테이너가 지금 있고요. 노드 플러그인 파드에는 신도 CS 플러그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륨 생성했을 때 이제 플로우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비저너, 어택처, 스냅샷, 리사이저가 API 서버로 watch라는 벌브를 가지고 리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퍼스트 볼륨 클레임이라는 리스트를 생성을 하면 API 서버가 이벤트를 프로비전으로 전달하고요. 스크립 통신으로 신더 CS 플러그인을 받아서 오픈스택 컨트롤 노드에 있는 신더 API 서버에서 볼륨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생성된 볼륨은 워커 노드에 어태치가 되고 큐브렛이 그 이벤트를 받아서 스크립 통신으로 신더 CSI 플러그인 쪽으로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해당 그 볼륨은 컨테이너로 마운트 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볼륨 라이프 사이클과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렌처를 운영하다 보면은 CSI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 이벤트 로그를 보다 보면은 이 아키텍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느 쪽에 이슈가 발생했는지 굉장히 파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렌처를 도입하고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렌처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둘 다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EKS, GK, AKS를 다 지원을 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RK를 이용해서 베어메탈 아래 구성한 내용, 그 다음에 IDC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임포트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장점은 해당 퍼블릭, 프라이빗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렌처 UI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일관의 환경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는 EKS에 가든 GK에 가든 해당 UI에 적응할 필요 없이 렌처에서 제공된 일관의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쉽게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로깅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쿠버네티스 작성할 때마다 로깅 환경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렌처에서는 통합된 기능으로 다시 정리하면 연동된 기능으로 로깅을 쉽게 설치를 할 수 있고 로그를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입니다. 다른 솔루션도 프로메데우스와 그래파를 제공하는데요. 렌처에 연동된 기능의 특징을 보면은 가이드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쉽게 그 환경을 나눠서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연동된 기능이기 때문에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오딧입니다.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이용하면은 오딧에 대한 요구사항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 클러스터를 오딧을 다 설정을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렌처에서는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오딧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센트럴라이즈된 오딧 기능을 쉽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점은 이제 제가 각각 그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클러스터 사용자에게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이런 서비스 제공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해당 에이전트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피드백에서 개선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윈도우 노드 테스트. 네, 저희 사이트에는 IIS 서버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야외 서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윈도우 시스템이 다른 쪽에 구성이 되고 이는 자원의 파편화가 됨으로써 관리 리소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만약 진행한다고 확인할 사항은 윈도우 노드의 제한점입니다. 지원하는 벤더 스토리지, CNI, 지원하는 컨테이너 런타임 이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오던티케이션 플러그인 개발입니다. 각 사이트마다 인증하는 방식이 각각 다를 겁니다. 모든 사이트는 보통 SSO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 사이트는 렌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오던티케이션 플러그인은 지원되지 않아가지고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요. 제가 코드 분석을 해보니 해당 오스 프로바이더의 인터페이스가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코드 플러그인들은 오던티케이션 플러그인들은 오스 프로바이더를 구현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사이트에 맞게 오스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